자, 이제 탕평책으로 넘어갑시다. 자, 탕평책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오른쪽에 보시면은 탕평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공평하게 인재를 등용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탕평책이 처음 제기된 건 언제냐? 제기는 처음에 언급된 게 언제냐 물어보는 거죠. 탕평책이 처음 제시된 거는 숙종 때죠. 숙종 때 가장 먼저 탕평책이 제시가 됐는데 실제로 숙종 때는 탕평책이 실시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숙종 때는 황국 정치가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래서 황국 정치로 인해서 숙종 때 탕평책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됐다. 자, 그래서 숙종 때의 탕평책은 우리가 명목상의 탕평책이라고 얘기해요. 명목상의 탕평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명목상의 탕평책이라는 건 그냥 말만 했다라는 뜻이에요. 숙종 때 탕평책을 그냥 제시만 한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명목상의 탕평책. 그러니까 숙종 때 탕평책이 제시가 됐지만 제대로 실시가 되지 않았고요. 자, 그러면 탕평책을 제대로 실시한 왕이 누구냐? 영조 때부터 탕평책이 제대로 실시가 된 거죠. 그래서 영조 때부터 그리고 정조 때로 이어지는 시기에 탕평책이 제대로 실시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영조의 탕평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영조 때의 탕평책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영조 때의 탕평책은 완론탕평이라고 얘기해요. 영조 때의 탕평책은 완론탕평이라고 얘기하죠. 완론탕평이라고 하는 건 온건한 인물을 골고루 등용하자. 온건한 인물을 골고루 등용한다. 이런 게 이제 완론탕평이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그동안 탕평 정책은 그동안 붕당 정치는 강한 사람들이 강한 주장들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좀 온건하고 말 잘 듣고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탕평파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영조 때는 탕평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져서 탕평파가 형성이 돼서 이 사람들이 정치를 주도하게 되는 오히려 이제 그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죠. 자, 어쨌든 완론탕평이 이루어진 게 바로 영조의 탕평책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영조의 정책들을 한번 붕당 정치와 관련해서 봅시다. 자, 영조 때의 탕평 정책은 일단 서원을 어느 정도 정리하게 되죠. 서원이라고 하는 게 붕당의 근거지가 됐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원을 어느 정도 정리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산림의 존재를 부정하게 된다. 자, 산림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등장을 한 건 언제였어요? 산림이? 효종 때. 그래서 산림의 존재를 부정.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너무나 여론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탕평책 중에서는 아까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키게 되죠. 자, 원래는 이조전랑의 권한을 폐지하려고 했지만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키게 되는 게 바로 이때의 탕평책인 거죠. 자, 그래서 완론탕평을 실시했고 서원정리라든가 산림의 존재 부정이라든가 이조전랑의 권한 약화 등의 정책들을 실시를 하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 영조의 개혁 정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영조의 개혁 정치를 한번 봅시다. 영조의 이제 다양한 분야의 개혁 정치로서 어떤 게 있냐? 특히 영조 때의 조세제도 중에서 균역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균역법이라고 하는 건 군포를 원래는 2필씩 내던 것을 1필씩만 내라. 이거는 우리가 경제 파트 가서 다시 자세히 배우겠죠. 그래서 균역법을 실시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문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청계천 준설. 그래서 청계천을 준설했다. 이게 지문으로는 되게 많이 나오죠. 자, 청계천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내가가 시내가 있잖아요. 이제 서울에 가면은 자, 서울은 이 당시에 조선 후기 지금 영정조 시대면 18세기니까 18세기에 서울의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인구가 늘어나자 서울에서는 땔감을 찾기가 어렵겠죠. 이제 산에 가서 땔감을 다 끊어다가 써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만 오면은 청계천이 홍수가 나요. 그래서 청계천의 준설은 이제 땅을 깊이 파는 거고 강바닥을 이렇게 청계천을 준설한 이유는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홍수 예방을 위해서 청계천을 준설하는 것도 바로 이 영조의 정책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수성윤음을 발표하기도 해요. 수성윤음이라고 하는 건
자, 그러니까 서울을 방어하는데 방어 체제를 한번 변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서울을 방어하는 방법에 대한 명령을 내린 거죠. 그걸 수성유능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노비 종모법을 법제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문고를 부활하기도 하고, 그리고 악형을 폐지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런 신체에 대한 가혹한 형벌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신체에 대한 가혹한 형벌들을 없애줘. 예를 들면 압슬령이라고 해서, 압슬령이 뭐냐면 도자기 조각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유리 조각 같은 거를 깔고 그 위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해서 무릎을 누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조각들이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신체형 중에서도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사람을 고문하는 그런 형벌들. 그 다음에 난장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그냥 세워놓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런 뭐 형벌이라든가 뭐 이런 좀 약간 잔혹한 그런 형벌들, 이런 것 등을 폐지. 그 다음에 금부상복법이라고 해서 사형수에 대해서 이제 삼심제 같은 걸 실시하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로가라고 해서 60세 이상의 사람들을 뽑는 과거 제도를 또 실시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문으로 나올 수가 있죠. 자, 요게 영조의 탕평책 그리고 영조의 개혁정치, 이런 것들이죠. 자, 일단 영조의 정책을 우리가 일단은 쭉 살펴봤는데,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또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자, 571페이지 한번 보세요. 571페이지에 자, 영조가 딱 왕이 됐죠. 경종이 죽고 나서 영조가 왕이 됐는데, 자, 처음에 이런 영조의 정책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자, 영조는 누가 지지했다고 했냐면 영조는 노론이 지지했다고 했고, 이렇게 영조의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일으킨 사건이 처음에 이제 영조 초기에 있었던 이인좌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인좌의 난이 바로 영조 초기 정책에 대한 불만들이었죠. 그래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자, 거기 보시면 571페이지 이인좌의 난. 자, 이인좌의 난은 소론과 소론 강경파와 남인의 일부가, 남인과 소론 강경파가 일으킨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영조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여기서 뭘 제시했냐면 경종 독살설을 제시하게 되죠. 쉽게 말하면 너네 형 죽이고 왕 됐지. 이게 경종 독살설이에요. 그래서 이 경종 독살설을 제기하면서 영조의 정책에 대한 불만을 제시한 사건이 바로 이인좌의 난이고, 이 이인좌의 난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탕평책이 실시가 된 거죠. 그래서 탕평책이 본격화된 게 바로 이인좌의 난이라는 사건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탕평책이 본격화되면서 여러분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 그게 바로 탕평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조는 탕평비를 세우고 탕평의 의지를 표명하게 되는데, 이 탕평비를 세운 게 어디냐면 성균관이에요. 성균관 입구에다가 탕평비를 세우고 탕평의 의지를 나타내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탕평책 정책 볼까요? 57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완론탕평. 자, 탕평파를 중심으로 전국을 운영했는데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물을 등용하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완론탕평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산림의 존재 부정, 서원정리,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켰다. 이런 것들이 붕당의 정책을, 붕당을 약화시키는 역할들을 했죠. 그래서 이제 국왕 중심의 탕평 정책, 강력한 왕권을, 이 영조가 왕을 했던 재위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50년 정도.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왕위를 이제 왕에 있었는데, 그런 기간 동안에 너무 기간이 기니까 왕권이 점점 세지인 거죠. 그래서 이 영조의 탕평책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내리자면 강력한 왕권으로 붕당 간의 다툼을 억눌렀었던 거죠. 말하자면 왕권이 워낙 세니까. 그래서 왕권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시하죠. 자, 밑에 보시면은 제도의 정비라고 해서 이제 제목만 한번 쭉 볼까요? 균역법 실시, 그 다음에 수성유능, 그리고 악형 폐지, 속대전 편찬. 자, 속대전이라고 해서 그동안 경국대전에 속편이 없었어요. 한동안 경국대전은 세조 때 실시해서 성종 때 완성됐는데, 그러면 그게 언제야? 그게 벌써 15세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 한동안 법전에 개편이 없었다가 새로 법전을 한번 개편을 한 거죠. 그게 속대전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신문고 부활,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격쟁과 상언을 중시했었다.
자, 신문고라고 하는 건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들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격쟁과 상언이라고 하는 것도 일반 백성들의 의견까지도 지금으로 하면 이제 받아들인 거죠. 청취를 한 건데, 보통 정치는 양반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왕이 직접 백성들의 의견을 들었다는 게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격쟁과 상언을 중시했던 왕이 영조와 정조예요. 격쟁과 상언. 그러니까 이제 왕이 행차하고 있을 때 뭔가 막 소란을 일으키면은 왕이 이제 멈추어라. 무슨 일이냐. 막 그러면서 이제 들어줄 거 아니에요. 얘기를. 딱 그거예요. 그게 바로 격쟁과 상언.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양반들 자기들끼리만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백성들의 의견까지도 청취한, 지금으로 하면은 소통을 하는 정치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영조였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노비 종모법, 노비 공관법, 청계천 준설. 이게 이제 지문으로는 잘 나오는 게 바로 영조의 정책 물어볼 때. 자, 그다음에 나머지 편찬 사업으로 넘어갈까요? 편찬은 서적, 책이죠, 책. 서적 편찬. 자, 그래서 서적 편찬들 한번 봅시다. 중요한 책만 체크 한번 해볼게요. 제일 먼저 동국문헌비고. 동국문헌비고는 한국학 백과 사전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관련된 내용들을 모은 책이죠. 한국학 백과 사전. 자, 그 다음에 속오래의, 국조오래의의 속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속대전, 경국대전의 속편이 되겠죠. 자, 그리고 속병장도설, 이런 이제 속편들을 편찬했고, 자, 그 다음에 무언록이라고 해서 원래는 신주 무언록이라고 해서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법의학 서적이 있었어요. 그거를 개편을 한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속편들을 많이 만들어낸 거죠. 자, 그 다음에 여지도서 등등 여러 가지 서적들이 편찬이 됐죠. 자, 그래서 영조의 탕평책은 서적 편찬까지 쭉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면 되고요. 특히 서적도 시험에는 잘 나오니까 속대전, 속오래의, 속병장도설 이런 것들 체크를 좀 해두시고, 자, 영조의 정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영조의 탕평책은 붕당을 탕평책을 했으면 원래 탕평책의 목적이 붕당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런데 탕평책을 실시해서 붕당이 없어졌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개혁은 못한 거예요. 다만 맨 마지막에 보시면, 자, 강력한 왕권으로 붕당 간의 다툼을 억눌렀을 뿐이다. 그러니까 왕이 워낙 세니까 찍소리 못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붕당 간의 다툼을 억눌렀을 뿐이다. 근본적인 개혁, 즉 붕당이 사라졌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붕당이 사라진 것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그러면 영조의 정치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잘 이루어졌을 것 같지만 역시 영조의 정책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게 마련이죠. 자,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 나주괴서 사건. 그 아까 이인좌의 난이 있었잖아요. 그 이인좌의 난과 비슷한 사건이 한 20년 뒤에 다시 한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역시 이걸 일으킨 사람은 남인과 소론 강경파들이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인좌의 난과 성격이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났었다. 즉 영조의 정책이 흔들리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영조 말년에 영조 뒷부분에 가면 또 한 번 또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임오화변이 일어나게 되죠. 자, 임오화변이라고 하는 건 사도세자의 죽음을 얘기하죠. 임오화변이라고 하는 건 사도세자의 죽음을 얘기하는데, 이 임오화변을 계기로 해서 벽파와 시파로 붕당이 다시 한번 나눠지죠. 이 벽파와 시파는 우리 앞에서 남인, 서인 이런 식으로 나눠진 거라기보다는 이제 붕당이 약간은 해쳐모여한 거죠.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자, 벽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영조를 지지하는 세력이에요. 자, 영조를 지지했다는 건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인 게 당연하다, 잘한 거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여기는 노론들이 대부분 이쪽으로. 자, 그 다음에 시파라고 하는 건 사도세자를 동정하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인 건 너무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시파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론의 일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남인, 그리고 남인의 비교적 우호적인 소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시파에 해당하죠. 그래서 임오화변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임오화변은 사도세자의 죽음을 얘기하는데 이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 정확히 왜 그런 거냐 이런 얘기들은 많이 있는데, 첫째,
사도세자를 뒤에서 이제 지지하고 있었던 세력이 남인과 소론이었어요. 그런데 영조, 아버지를 지지하는 세력은 노론이잖아요. 말하자면 붕당이 서로 달랐고, 우리 앞에서 붕당들이 싸우는 이유가 나중에 18세기쯤 되면은 뭘로 바뀌냐? 왕위 계승의 문제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붕당의 쟁점이 왕위 계승으로 바뀌면서 내 붕당에서 왕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쟤는 상대 붕당인 거야. 그럼 걔가 왕이 되는 걸 볼 수가 없죠. 말하자면 왕이 못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어떤 붕당 간의 대립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잘 알려진 것처럼 정신병이 있었다. 그런 내용이 있죠. 사람들을 궁궐에서 함부로 죽인다거나 뭐 이런 일들, 또는 가장 많이 알려진 걸로는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버틴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성격이 개팍해진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정신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이제 셋째는 또 알려진 이유 중에 하나가, 영조는 굉장히 학문적이고 이렇게 막 유학에 관심이 있는 학자 출신이지만 이 사도세자 같은 경우는 주로 무에 관심이 많았어요. 무술이나. 그러니까 아버지의 성향과는 맞지 않죠. 말하자면 아버지가 완벽한 아들을 원했지만 그 기대에 어긋나는 모자란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갈등.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나왔던 사도라는 영화에서 보면 이제 쟁점을 주로 거기에다 포인트를 맞췄었죠. 완벽한 아버지의 이제 내 성에 차지 않는 부족한 아들, 여기서 오는 갈등. 그러면서 이제 얘가 삐뚤어지고 뭐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갔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원인이 돼서 결국에는 사도세자에게 자결을 명하게 돼요. 죽어라. 근데 자결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뒤주에 갇히겠다고 스스로 얘기하죠. 그래서 쌀독인 거 알죠, 여러분? 뒤주가 큰 쌀독 같은데 사도세자가 들어가서 한 열흘 정도 버티다가 그 안에서 굶어 죽게 돼요. 아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조가 이제 그의 아들이잖아요, 세손이. 그래서 정조가 왕이 됐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정조도 이쪽 붕당이랑 같은 붕당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사도세자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역시 노론 입장에서는 정조가 왕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조가 왕이 되지 못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꾸며서 정조를 제거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영조가 정조를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왕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정조의 정책은 영조의 탕평책하고는 같은 탕평이라고 하더라도 좀 다른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정조의 탕평책으로 넘어갑시다. 자, 정조의 탕평책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준론탕평이라고 그래요. 자, 정조의 탕평책을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면 준론탕평. 자, 준론탕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붕당의 시비를 명확히 가리는 적극적 탕평. 자, 이게 준론탕평이에요. 다시 보시면 붕당의 시비라고 하는 건 너 잘했어 잘못했어, 시시비비, 즉 옳고 그름이에요. 그래서 시비, 즉 옳고 그름을 명확히 가리는 적극적 탕평이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잘잘못을 뚜렷하게 처리해서 처벌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준론탕평이에요. 그래서 자, 정조의 탕평책은 우리가 준론탕평이라고 하고, 영조의 탕평책은 완론탕평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정조의 탕평책, 그리고 정조는 본인의 즉위식에서 딱 왕이 되는 순간, 원래는 사도세자한테 형이 하나 있었어요. 죽은, 일찍 어렸을 때 죽은, 10살쯤 돼서 죽은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서 왕이 되는,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호적을 정리를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정조가 왕이 되면서 바로 천명을 했던 게, 제시를 했던 게 뭐냐,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 얘기를 먼저 하면서, 사도세자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벌이게 되죠. 자, 그게 바로 준론탕평이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정조의 정책 봅시다. 정조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게 돼요. 할아버지 때 워낙 왕권이 셌었고, 본인 때 와서 이제 그 약간의 이제 약화된 왕권을 다시 확대하는 그런 정책들을 실시하게 되죠. 자, 정조의 정책을 한번 살펴봅시다. 정조의 정책은 일단 규장각을 건립하게 되죠. 규장각. 자, 규장각이라고 하는 학문 연구 기관이에요. 이 단순히 학문 연구 기관이 아니고 창덕궁에 마련된 건데, 창덕궁 후원에 가면은 주합루라고 하는 건물이 있고, 그 건물을 통해 싹 들어가면
규장각이 있거든요. 규장각이 단순히 책들을 모아놓은 도서관뿐만 아니라 도서관, 학문연구기관, 그리고 여기에서 비서기관, 그리고 과거 시험을 주관하기도 하고 정책을 마련하기도 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종합 상황실 같은 거였어요. 말하자면 정조의, 그게 바로 규장각이죠. 그래서 규장각을 건립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장용영을 설치하게 되죠. 장용영이라고 하는 건 친위부대예요. 왕의 친위부대를 설치하게 된다. 자, 그러면 친위부대가 뭐냐? 왕을 지키는 대통령, 뭐라고 할까요? 비서실, 아니 뭐지? 경호실 지금으로 하면 그런 거예요. 왕을 지키는. 자, 그러면 원래 왕을 지키는 군대가 있긴 있었죠. 조선시대의 중앙군이 뭐였어요? 조선 후기에 오군영이 아까 있었고 훈련도감이 있었고, 자, 그런데 왜 친위부대가 새로 생겨야 되냐? 훈련도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아까 오군영을 비롯한, 그러니까 훈련도감을 비롯한 오군영들은 누가 장악을 하고 있었다? 서인이, 노론이 장악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내 반대파에게 나를 지키라고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위부대를 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장용영을 설치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시험의 지문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초계문신제를 실시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지문으로는 제일 많이 나온다. 초계문신제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37세 이하의 젊은 당하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당하관의 재교육이죠. 그러니까 이 재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왕이 직접 똘똘한 애들을, 관리들을 선발을 해요. 젊은 관리들 중에 이 사람들을 왕이 직접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직접 강의도 하고, 지금으로 하면 강의도 하고 숙제도 내주고 시험도 보고 낙제하면은 어디로 보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왕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7세 정도의 이런 젊은 관리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나서 40세쯤 되면 이제 한 몇 년 교육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등용을 해서 이제 중히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책이 바로 초계문신제, 그러니까 신하들의 재교육 제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게 초계문신제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는 것처럼 화성을 건립하게 되죠. 수원화성을 건립하게 되죠. 자, 사도세자의 무덤을 좀 더 좋은 자리로 이장을 했어요. 그게 이제 수원이야, 말하자면. 그리고 그 옆에다가 계획 도시를 하나 건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도시죠. 지금으로 하면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수원화성이고, 도시를 두고 그 주변에 삥 둘러서 나성을 쌓은 거죠. 성을 쌓은 거죠. 그게 수원화성이에요. 그래서 수원화성 같은 경우는 서양식의 축성 방법과 동양식의 축성 방법을 짬뽕을 시켜서 이제 이 접목을 시켜서 공격과 방어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성을 만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성의 축성 방법이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수원화성을 지을 때 그 큰 성을 한번 가보면 되게 크거든요. 근데 그 성을 2년 반 만에 공사가 다 끝나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 만들게 된 거는 정약용이 무거운 물건을 올릴 수 있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거중기의 원리를 이용한, 이제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한 거중기라는 기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축성 기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수원화성이에요. 그래서 수원화성을 건립하였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개혁 정책들 한번 봅시다. 일단 신해통공이라고 하는 개혁 정체가 있었어요. 신해통공이라고 하는 건 그동안 시전 상인이 가지고 있던 금난전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었죠. 이거를 폐지해버렸어요. 그래서 신해통공이라고 하는 정책을 실시했고, 자, 그 다음에 재헌절목이라고 하는 걸 발표했죠. 재헌절목은 저수지가 이제 수리시설이니까 굉장히 조선 후기는 중요한데, 수리시설을 한 사람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절목은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으로 하면 뭐 조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든 거죠. 수리시설을 한 사람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든 걸 우리가 재헌절목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공장안을 폐지해서 상공업을, 공장안이라는 건 수공업자의 명단이에요. 공장안을 폐지해서 수공업을 좀 활기를 자유롭게 그렇게 만들었다거나, 또는 서얼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기도 하죠. 서얼에 대한 차별을 완화해서, 자, 규장각 검서관으로 서얼을 등용을 하기도 했어요. 규장각 검서관으로 서얼을 등용하기도 했었는데, 이때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된 사람들이 4명. 이 사람들 이름은 여러분이 그냥 아예 기억하시면 돼요. 딱 4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 박제가,
뒤에 어차피 다 나오겠지만 서이수, 그 다음에 유득공, 이덕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규장과 검서관, 원래 서울에 벼슬을 못하게 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의 재능을 높이 사서 규장과 검서관으로 등용되고 여기서부터 서울에 대한 차별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서울이 나중에는 청요지기에 진출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과 노비에 대한 그런 차별들을 완화시킨 그런 시기가 바로 정조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수령이 향약을 주관하도록 법을 바꿔버리죠. 원래 향약이라고 하는 건 그 지방 양반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붕당 정치 때문에 너무나 많은 폐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백성들을 수탈하는 도구가 되거든요. 향약이. 그래서 수령이 향약을 주관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지방에서는 이제 수령의 힘이 제일 세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시하게 되죠. 자, 나머지 정책은 우리 책으로 한번 볼까요? 자, 거기 보시면은 정조의 정책은 우리가 준론탕평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론탕평. 자,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리는 적극적 탕평 정책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벽파와 시파 중에는 누구를 등용하게 돼요? 시파를 등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시파를 등용했고, 자, 그 다음에 왕권 강화 정책으로 갑시다. 인재 등용,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서울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면서 규장각 검서관에 서울을 등용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규장각 육성 초계문 신제 시행, 그리고 장용영 설치. 자, 요 중에서 우리가 오른쪽에 조그만 글씨로 만천명월 주인 옹이라는 게 써 있을 거예요. 이게 정조의 호예요. 본인이 지은 호예요. 자, 뜻이 뭐냐면 모든 물에 비친 밝은 달의 주인 노인. 뭔 소리냐면, 자, 달은 하나밖에 없지만 모든 시냇물이나 이렇게 호수나 이런데 달이 비치면 달이 굉장히 여러 개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달빛이기 때문에 어디나 다 존재한다. 즉 내가 너희를 다 우러러 보고 있다. 나는 그런 존재야. 나를 그렇게 불러. 이런 뜻이에요. 자기를 초월적인 존재로 본 거죠. 이 사람은 이 정조 같은 경우는 본인이 또 스스로 훌륭한 학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인식했던 거고 자기를 그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호를 붙였어요. 만천명월 주인옹 이게 이제 정조의 호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정조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나머지 볼게요. 수원화성 건설, 수령의 권한 강화, 그 다음에 시내통공 공장안 폐지, 재헌절목, 문체반정 등등. 자, 문체반정 얘기를 좀 해볼까요? 문체반정 같은 경우는 노론이 이 당시에 여기다 씁시다. 노론이 새로운 문체들을 쓰기 시작해서 노론의 젊은 학자들, 젊은 선비들이 폐관소품체라고 하는 새로운 문체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는 박지원이나 김조순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박지원의 열하일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열하일기라는 책이 엄청나게 히트를 하게 되는데 이 책이 폐관소품체.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막 인터넷 소설처럼 굉장히 가벼운 문체를 썼다 이런 뜻인데, 자, 정조가 이 폐관소품체를 쓰지 마라. 그리고 다시 고문체, 옛날 쓰던 거 고문체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글을 쓰는 어떤 형식을 간섭을 한 건데, 사실 이 글을 쓰는 형식에 간섭을 한 이유는 이 노론이 정조는 남인을 굉장히 등용을 많이 시켰는데 그 남인을 탄압했기 때문이고요. 이 노론이 남인을 공격한 거리가 뭐였냐면 천주교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론이 천주교를 믿는다고 자꾸 남인을 탄압을 하니까 야, 너네 닥쳐, 너네나 조심해. 이렇게 문체반정을 실시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그냥 단순하게 문체를 바꿔. 이게 이제 그냥 겉으로 보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안으로 들여다보면 남인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쓰인 게 바로 이 문체반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체반정은 결국에는 박지원이나 김조순 같은 경우는 이제 반성문을 제출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자, 그래서 문체반정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다. 그래서 결국에 그 안을 들여다보면 남인을 보호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편찬 사업으로 갈까요? 자, 중국에서 고금 도서 집성이라고 하는 책을 수입한 거예요. 자, 고금 도서 집성을 우리나라에서 편찬한 건가요? 수입한 건가요? 수입. 그러니까 이건 중국 책이라는 거. 그래서 고금 도서 집성은 수입한 거다. 자, 오른쪽으로 하시면 책들이 나와 있어요. 책들을 한번 볼까요?
자, 거기 보시면 제일 먼저 대전 통편. 자, 정조 때 편찬된 법전이 바로 가장 대표적으로 대전 통편이 있죠. 자, 그 전에 경국대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영조 때 만든 속대전이 있었고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증보판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정리를 새로 한 거죠. 그게 바로 대전 통편. 자, 그 다음에 동문이고 탁지지 추관지 규장전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예도보 통지가 시험에는 몇 번 지문으로 나왔었죠. 무예도보 통지는 말 그대로 무술책이죠. 무술책. 아버지 사도세자가 써놨던 무술책에다가 몇 가지를 덧붙여가지고 새로 무술책을 편찬을 한 거예요. 그게 무예도보 통지라고 하는 책이고, 그 다음에 홍제전서라고 나와 있죠. 홍제전서는 이 정조도 본인이 하나의 굉장히 훌륭한 학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문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조가 썼던 글들을 모은 전집. 그게 바로 홍제전서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성록이라고 하는 건 왕이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예요. 왕의 일기.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왕들도 계속 일성록, 일기를 써나가는데 이 일성록이라고 하는 건 이 단순히 그냥 일기 아니고요. 그 당시에 상황을, 대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라고 나와 있죠. 일성록. 자, 그 다음에 탕평책에 한 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 자, 영정조 시대, 정조 시대에 붕당 정치를 탕평 정치를 겪었어요. 그러면 붕당이 사라졌나요? 역시 아니죠. 붕당이라는 게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정조 때 우리가 남인을 많이 등용했다고 제가 그렇게 표현했지만 실제로 그러면 정조 때 남인이 집권을 했었냐? 아니에요. 남인을 등용을 해서 더 키우려고 하다가 정조가 갑자기 사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제 집권 세력은 누구냐? 노론이죠, 당연히. 노론이 집권을 하고 있고 남인을 자꾸 등용을 해서 이 세력 균형을 좀 맞추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정조가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된 거죠. 자, 어쨌든 근본적인 개혁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붕당이 완전히 사라진 거는 아니었다. 맨 마지막에 보면 붕당 자체의 해체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네, 당연히 붕당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요때의 정치, 영정조 때의 정치, 탕평정책 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뭐 이거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알죠? 영조의 정치는 완논탕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정조의 정치는 준논탕평이라고 한다. 외울 것도 없다. 보면 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영정조의 정책 한번 보시고 시험은 영정조의 정책은 꼭 나와요. 알겠죠? 우리가 20문제 중에 꼭 나오는 게 있죠. 선사 한 문제 나오죠. 그 다음에 철기시대 여러 나라나 이런 데서 하나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불교 한 문제 꼭 나오죠. 뭐 이렇게 뻔하잖아요. 불교 한 문제 꼭 나와주고 원래. 그 다음에 유교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요 탕평책, 그러니까 영정조의 정치를 비교하는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특히 영정조의 비교에다가 여기 지금 편찬 사업들이 있죠. 책 어느 시대 나온 책이냐, 영조 때 거냐, 정조 때 거냐, 요거를 잘 물어보기 때문에 영정조는 무조건. 그러니까 영정조가 나오든지 그 시기에 실학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같은 시기에 실학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영정조 문제가 잘 안 나오고 영정조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다면 실학이 안 나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 영정조와 실학 같은 시기의 내용을 꼭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중에 마지막이 세도정치죠. 세도정치로 넘어갑시다. 자, 세도정치에서는 세도정치의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면 되죠. 자, 정조가 49살의 나이로 갑자기 사망을 하게 돼요. 정조가 49살의 나이로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아들을 되게 늦게 낳았어요. 아들을 39에 낳았거든요. 그래서 정조가 사망을 했을 때 아이가 11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린 아이가 왕이 된 거죠. 정조는 갑작스럽게 병을 얻어서 죽었는데 보통은 그냥 뭐라고 했죠? 종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종기라고 하면은 피부병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은. 근데 조선시대는 이 종기라고 하는 게 몸속에 생기는 종양, 암 이런 것도 그냥 다 종기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정조가 본인이 스스로 워낙 학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처방전을 자기가 다 썼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런 증상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면 되지. 그래서 본인의 처방전을 본인이 다 써가지고 본인이 약을 이제 챙겨서 먹었지만 결국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정조가 사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11살짜리 아주 어린 아들이 왕이 되죠. 그게 순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세도정치 시기는 이제 순조 시대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면, 자, 순조 11살 어린애가 왕이 됐으면 보통 어떻게 정치해요? 할머니가, 그쵸? 할머니가 보통 이렇게 수렴청정 발쳐놓고 정치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할머니가 누구였냐? 그 왕실의 제일 어른이 누구였냐면 정순왕후였어요. 그래서 정순왕후의 수렴청정기. 정순왕후는 누구냐면 영조의 계비예요. 영조. 그럼 영조면은 증조할아버지의 이제 할머니가 살아 있었다는 건데, 이 영조가 나이가 되게 많았을 때 왕비가 사망을 하자 새로운 왕비를 얻게 돼요. 그래서 영조의 나이가 60세가 넘었었고요. 새로 들어온 왕비는 10대 후반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부부라기보다는 그냥 손녀처럼 되게 예뻐했다고 하는데, 이 정순왕후가 생각보다 굉장히 똘똘했어요. 그래서 정순왕후를 뽑게 되는 그런 일화들이 전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정순왕후가 굉장히 똘방지긴 했지만 노론이라는 거, 이제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 정순왕후는 노론 세력이기 때문에 이 정순왕후가 했던 일들은 정조 때 있었던 그런 정조의 정책들을 지우는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장용영을 폐지했죠. 장용영을 폐지하고 그 대신에 훈련도감을 정상화시켰고, 자, 그 다음에 남인을 제거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 남인을 제거하기 위한 이제 정치적 탄압으로 남인들이 주로 믿고 있었던 종교가 뭐였어요? 위험한 종교가 천주교잖아요. 그래서 천주교 탄압을 통해서 남인들을 정치적으로 보복, 제거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때 있었던 천주교 탄압이 신유박해라고 하는 박해가 있었죠. 신유박해. 그래서 신유박해 때 이때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정조하면 같이 떠오르는 인물이 정약용이잖아요. 이 정약용의 집안이 완전히 이제 풍비박산이 나죠. 정약용의 형은 하나는 죽어요. 형이 이제 삼형제였는데 하나는 죽고, 정약종은 죽고, 그 다음에 정약전과 정약용 두 명은 이제 귀향을 가는데, 정약전은 흑산도로 귀향을 가고 전라남도, 그리고 정약용은 전라남도 강진으로 귀향을 가서, 여러분 다산초당 들어봤어요? 다산초당이라는 게 초가집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책을 펴내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귀향 기간이 18년 동안이었어요. 그래서 그 18년 동안의 귀향 시기 동안 500권에 달하는 책을 쓰게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정약용이고 다산초당. 근데 지금 가보잖아요. 그럼 기와집이 지어져 있어. 복원을 기와집으로 한 거야. 원래 초가집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초당이 아니야. 와당이 됐어. 그래서 다산초당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죠. 자, 어쨌든 그게 바로 신유박해고, 이 신유박해 우리가 뒤에 이제 근대 태동기 다음 주쯤 우리가 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 신유박해로 이 남인들을 대대적으로 제거하게 되죠. 그게 바로 정순왕후의 수렴청정기였고요. 자, 그런데 정순왕후가 한 5년 정도 살아있어요. 실제로 수렴청정을 했던 건 한 5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순조의 정치를 누가 이어나가기, 이제 누가 도와주게 되냐? 순조의 장인어른이 이제 김조순이 주도를 하게 되고, 여기서부터는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 시기죠. 자, 그러니까 정순왕후의 수렴청정기가 있고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기가 있었고요. 안동 김씨가 이제 정치를 주도하게 되죠. 그리고 안동 김씨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 남인의 좀 우호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천주교 탄압도 이때는 안 하게 되죠. 그냥 내버려 묵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579페이지 보시면은 정순왕후 수렴청정 시기에서 신유박해, 자, 그리고 장용영 혁파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안동 김씨 세도 정치기가 있고요. 자, 거기 보시면은 순조가 그래도 이제 어른 되고 하면서 자기가 정치를 좀 왕 중심으로 잘 이끌어 가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아요. 세력이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요
안동, 김씨, 세도 정치기 뭐 별다른 특징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순조한테 아들이 있었어요. 또 장성한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장성한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지만 이때 효명세자가 사망을 하게 돼요. 효명세자가 요절, 21살의 젊은 나이로 요절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또 아들이 없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다행이라고 해야 돼, 이거 불행이라고 해야 돼. 효명세자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이 8살이었어. 21살에 아빠가 죽었는데 아들이 8살이었어. 계산은 여러분이 알아서 해보시고 알겠죠? 자, 그래서 효명세자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네. 그게 이제 헌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헌종 때. 자, 그래서 헌종 때는 이 순조의 와이프인 그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수렴청정을 하게 되는데 요 헌종이 8살의 나이로 왕이 됐기 때문에 이 정치가 어떻겠어요? 엉망이겠죠. 그래서 이때는 또 누가 정권을 차지하게 되냐? 헌종의 이제 외척에서 정권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조만영이라고 하는 이때 풍양조씨가 세도 정치를 하게 되죠. 자, 풍양조씨의 세도 정치기가 있었다. 여기는 가문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풍양조씨의 세도 정치기가 있었고, 또 이 풍양조씨 같은 경우는 천주교를 또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때 천주교 박해, 뭐 기해 박해, 병호 박해 하는 이런 박해들이 또 요 시기에 있게 되고요. 자, 그런데 역시 헌종이 사망하면서 후사가 없게 돼요. 또 아들이 없다는 거죠. 자식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기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왕실의 먼 친척인 강화도령 19살이면 이때는 그냥 어른이죠. 19살짜리를 데려다가 왕위를 앉히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철종인데, 철종 같은 경우는 아마도 글을 몰랐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전해질 정도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왕을 앉힌 거죠. 그게 바로 철종이었어요. 자, 철종 때는 다시 이 대비에 말하자면 이 김씨, 안동 김씨 세력에서 다시 왕비가 나오면서 세도 정치가 안동 김씨로 다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다시 나타나게 돼요. 김문군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여기는 정순왕후 수렴청정기가 한번 있었고, 안동 김씨, 그리고 헌종 때는 풍양조씨, 그리고 다시 안동 김씨로 넘어오는 이런 시기. 자, 그러면 이런 세도 정치 시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그럼 이제 그 당시에 정세가 어떻게 됐는지 봅시다. 자, 이렇게 몇몇 특정 가문들이 모두 권력을 독점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모든 고위관직을 차지하게 되자 이런 고위관직만 중요한 결정권을 갖게 되는 그런 정치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품 이상이에요. 말하자면 이품 이상의 고위관리들만 중요한 결정권을 갖게 되고, 이품 이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관료들로 전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위관리들 몇몇 사람들만 정치를 독점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워낙 이 사람들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귀족들, 양반들 같은 경우는 개혁 의지 자체를 상실하게 되죠. 이제 개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에는 이따 좀 이따 보겠지만 경화사족의 개혁 의지 상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원래는 모든 붕당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정치에 좀 어느 정도는 참여를 하지만 이런 정치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즉 사회 통합에 실패를 하게 된 거죠. 자기들끼리 정치를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뭐 과거제도의 문란, 매관매직, 탐관오리의 횡포, 그 다음에 세금을 몽땅 걷는 삼정의 문란, 이런 것들이 이제 세도 정치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정치 집단의 양상 한번 볼까요? 580페이지 맨 밑으로 가봅시다. 자, 정치 집단의 양상에서 첫 번째, 정치 집단의 기반 축소. 자, 몇몇 가문으로 세력이 줄어들게 되죠. 이 사람들만 정치를 주도하게 되고 소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죠. 자, 그리고 581페이지 권력 구조의 양상 보시면 의정부와 육조의 유명무실. 자, 이때 정치를 주도한 관청은 당연히 어디? 비변사. 그렇죠. 비변사가 권력을 독점하게 되고, 그러니까 세도 가문들이 어디를 지금 장악하고 있어? 비변사를 장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변사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의정부와 육조는 유명무실화된 거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소수가 권력을 독점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이 결정권을 다 가져버리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관료로 전락을 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개혁 의지 상실, 그 다음에 집권층의 폐쇄성, 뭐 사회 통합의 실패,
나와 있죠.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렇게 세도 정치가 심해지게 되자 경제마저도 성장이 멈춰버려요. 왜냐하면 워낙 수탈을 많이 하고 정치, 그 경제까지도 세도 가문에서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 성장마저도 둔화, 상품화폐 경제마저도 성장이 둔화되더라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매관매직이 이루어지면 돈을 내고 내가 관직을 산 거죠. 그러면 나는 내 부임지에 가서 내가 들인 돈만큼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탐관오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관매직, 탐관오리, 그 다음에 탐관오리들이 세금을 함부로 걷어 세금 내는 제도가 엉망이 되죠. 삼정의 문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자, 도저히 안 되겠어, 저항해야겠어, 밀란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세도 정치기에 홍경래은 안이라든가 임술롱민봉기 같은 이런 밀란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582페이지 보시면은 밀란의 발생, 상품화폐 경제의 성장 둔화, 그 다음에 세도가의 한계성 나와 있죠. 자, 귀족들, 우리가 경화사족이라고 얘기하고 서울의 귀족들, 원래는 이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마저도 몇몇 가문만 정치를 하니까 뭔가를 개혁을 해야겠다는 의지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화사족의 개혁 의지마저도 상실하고, 고증학이라는 건 중국 청나라에서 들어온 학문인데, 이게 이제 뭐 책을 편찬하거나 객관적인 학문 연구를 하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학문에 치우치는 바람에 개혁은 별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세도 정치 시기의 상황이다. 자, 제가 지금 세도 정치의 상황을 좀 자세히 봤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피상적으로 세도 정치는 매관매직이고 탐관오리고 삼정의 문란이야,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렇게 나오면은 틀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문에 경화사족의 개혁의지 상실, 고증학에 치우쳐서 경화사족의 개혁의지 상실이다. 그러면 이게 뭔 소리야? 근데 지문으로는 이 문장이 그대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사회통합에 실패했다. 즉 남인이라든가 소론들은 다 정치에서 밀려났어요. 그래서 노론만 정치를 하고 있어. 노론 중에서도 몇몇 가문만. 그래서 사회통합이 실패했다. 이런 게 지문으로 나와버리면 여러분이 이게 세도 정치라는 걸 뚜렷하게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건 이 표현 그대로, 여기 책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도 정치 시기를 그냥 무조건 매관매직, 탐관오리, 행포 이렇게만 우리가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로만 알고 있으면, 지문이 좀 디테일하게 길게 나오면 이게 세도 정치 시기인지 어떤지 알기가 어렵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피상적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여기 나오는 표현 그대로를 한번 읽어볼 것.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세도 정치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대외관계의 변화. 대외관계의 변화까지 합시다. 자, 대외관계의 변화에서는 청나라. 자, 청나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청나라한테 병자호란으로 우리가 당했어. 그때는 청나라한테 복수할 거야. 이런 이제 의지가 강해져요. 그래서 나타난 정책이 북벌이죠. 자, 북벌론 또는 북벌운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북벌론이라고 하는 건 우리 역사상 2번 등장하게 돼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라고 배웠던 게 효종 때지만, 효종 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숙종 때도 북벌운동이 한 번 더 있게 되죠. 자, 효종 때는 주로 누가 주도하게 되냐면 서인이 주도를 하게 되죠. 자, 서인 중에서도 아까 우리 했었죠. 누구누구가 주도했냐면 송시열, 송준길 뭐 이런 사람들이 주도를 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알잖아요. 효종 때 북벌이 성공 실패.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가 성장하고 전쟁 준비하고 하는 동안 청나라도 그만큼 성장하고 더 빨리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대적할 수 없을 만큼 큰 나라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쳐들어가 청나라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당연히 안 됐고, 그리고 사실 이때 서인들이 진짜 북벌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송시열이라고 하는 굉장히 거물을 등용을 했잖아요. 효종 때. 그때 효종이 이제 북벌의 방법을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 송시열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북벌을 잘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송시열이 대답을 하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뭐라고 하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 다 알죠, 여러분? 수신, 내 몸을 닦고 뭐 집안을 평안하게 하고 그러면은 나라가 태평해져서 청나라랑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어떻게?
어떻게 이겨?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하면 이겨?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사실 이 북벌이라고 하는 게 진짜 쳐들어가려고, 물론 효종은 쳐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긴 했죠. 뭐 어영청 설치 이런 거 우리 있었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서인들은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을 했을 뿐이지 진짜 쳐들어가려고 마음먹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북벌은 실패. 그리고 숙종 때는 그나마 이제 잠깐, 이때는 남인들이, 특히 윤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남인들이 잠깐 본인들이 집권했을 때, 근데 사실 숙종 시기에 남인이 집권했던 시기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잠깐, 그리고 그때 마침 요 시기에 청나라에서 반란이 막 일어나고 청나라가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를 기회로 삼아서 한번 쳐들어가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진 못했죠. 자, 그리고 북벌론이 한 17세기쯤 주장이 된 거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냐? 북학론으로, 북학운동으로 바뀌게 돼요. 북학이라고 하는 건 청나라를 배우자. 그래서 이 북학이라고 하는 걸 주장한 사람들은 중상학파 실학자들이에요. 중상학파 실학자들이 청나라를 배우자. 그래서 우리가 이 중상학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북학파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렇게 청나라를 배우자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북벌이 북학으로 한 100년 만에 바뀌게 돼요. 인식이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자, 그 다음에 585페이지 보시면 청국과의 국경 문제. 요 청국과의 국경 문제 얘기를 잠깐 해봅시다. 자, 청국과의 국경 문제는 우리가 백두산 정계비를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백두산 정계비 얘기를 좀 해봅시다. 백두산 정계비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 거기 지도가 나와요.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볼게요. 우리는 여기다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 지도가 너무 쬐끄만한가? 조금 크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여기가 백두산이에요. 그래서 백두산에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강이 두만, 백두산에서 서쪽으로 흘러가는 강이 압록강. 자, 그리고 이렇게 흘러가는 강이 토문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었어요. 이 토문강이라고 하는 건 송화강이라고 하는 강의 지류예요. 송화강이 좀 큰 강이고, 송화강은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은 예전에 철기시대 여러 나라 중에 부여, 기억나죠? 이런 부여가 송화강 유역에 세워졌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송화강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송화강이 이제 되게 큰 강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간도예요. 간도 중에서도 요 지역을 우리가 북간도라고 하죠. 이 간도라고 하는 지역은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원래는 섬이 아니지만 섬으로 불리는 거죠. 말하자면 간도라고 불리고, 우리가 보통 여기를 북간도라고 하죠. 이 간도라고 하는 지역은 원래 여진족이 살던 지역이에요. 여진족의 근거지가 되는 곳이죠. 자, 그래서 청나라가 세워지자, 청나라 이제 우리 조선 한 중기 후기쯤 세워지잖아요. 청나라가 세워지자 이 여진족의 근거지라고 해서 청나라에서는 이 간도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 봉급령이라고 하는 걸 내려요. 쉽게 말하면 여진족 우리는 여기 살면 안 돼. 왜냐면 여기는 조상들이 살았던 신성한 땅이기 때문에 야, 여기를 다 비워놔. 그래서 여진족이 나라를 세우고 나서 여기를 다 비워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자꾸 들어가서 여기에서 농사도 짓고 살기도 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봉급령이 내려지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주하고 농사를 짓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서 청나라와 이 지역에 대한 국경 문제가 애매해지게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야, 이 땅이 누구 땅이었지? 애매한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은 국경선을 명확하게 하려면 청나라에서 관리가 나오고 우리나라 관리가 같이 만나서 그 지역을 답사를 한번 해. 그리고 나서 국경을 정하자. 그렇게 해서 국경을 새로 정했어요. 그 국경을 정한 비석이 여기 백두산에다가 이렇게 비석을 세운 거죠. 이 비석이 백두산 정계비라고 하는 비석이에요. 백두산 정계비는 숙종 때 세워졌어요. 18세기 초가 되겠죠. 18세기 초, 1712년이니까 18세기 초에 숙종 때 비석이 세워졌어요. 자, 이 비석에서 나오는 표현, 그러니까 국경을 그럼 정해야 되는데 국경을 어디로 정할 거니? 자, 국경은 동이, 서위, 압록, 동이, 토문.
서위 압록 동이 토문으로 정하자. 자, 서위 압록 동이 토문은 무슨 뜻이냐면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경계로 하고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해서 국경을 정하자. 자,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경계로 하고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해서 이렇게 국경을 정하자. 그래서 여기는 청, 여기는 조선 이렇게 정하자. 자, 그래서 결국에는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진 뒤에 이 북간도 땅은 우리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때 나온 지도 중에서 조선 후기 지도 중에서 여기가 함경도거든요. 함경도의 영토로 간도를 표시한 지도들도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 땅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건데,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19세기로 넘어가고 하면서 이 국경선이 다시 애매해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강을 경계로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때 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자유공유 하천이니까 막 지들끼리 막 이렇게 하다가 흐름이 바뀌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 토문강이라고 하는 강이 큰 강이 아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요. 지류가 애매해지게 된 거예요. 토문강이 어디였지? 그렇게 돼버린 거죠. 애매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토문강의 해석 문제가 불거지게 된 거죠. 토문강이 어디야? 토문강의 해석 문제가 불거지게 된 거고, 토문강의 해석 문제를 두고 청과 조선이 대립을 하게 되는데, 청나라는 이 토문강을 두만강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토문강이 사실 두만강이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고, 조선에서는 아니야, 송하강의 지류인 토문강이야, 원래대로 토문강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립이 되게 되는데, 그럼 만약에 청나라의 주장대로 만약에 토문강이 두만강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서위 압록 동이 두만이 되는 거잖아요.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경계로 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두만강을 경계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전체 다 어느 나라 땅이 되는 거예요? 청나라 땅이 되는 거고, 국경선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간도 귀속 문제예요. 간도 누구 땅이야? 애매한데 토문강이 뭐지? 이러면서 이제 토문강의 해석 문제가 불거지게 된 거고, 그럼 결론은 결국 여기 땅이 우리 땅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현재. 자, 그러면 그 결론이 어떻게 났냐? 간도 협약으로 나타나게 돼요. 1909년에 간도 협약이라는 조약이 체결되는데, 이 간도 협약은 청나라하고 일본이 체결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청나라와 조선의 분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청나라와 일본의 분쟁으로 바뀌었네. 자, 어쨌든 청나라는 일본에게 철도 부설권, 그 다음에 광산 채굴권, 자, 안동 봉천 간의 남만주 철도 부설권과 푸순 광산 채굴권을 넘겨줬어요. 쉽게 말하면 일본이 원하는 거, 나 갖고 싶어 했던 거를 일본한테 줘버리고, 그 대신 일본은 청나라에게 간도 땅을 넘겨주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딱 계약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결정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그러면 왜 지금까지는 청나라와 조선의 분쟁이었잖아요. 여기서는 일본이 왜 끼어들어서 이런 이상한 짓을 하게 된 거냐? 이 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1905년에 을사조약이 체결됐었는데, 을사조약에서 우리가 빼앗긴 게 외교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을 거치지 않고서는 어떠한 성질의 조약도 맺을 수 없다. 이제 보호국이 돼버린 거죠. 그 뒤에 일본이 청나라와 조약을 체결해서 간도를 넘겨줘 버리고 내가 갖고 싶은 거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간도 협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결국에는 간도가 우리 역사에서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요 내용이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백두산 정계비가 숙종이구나. 요것까지 기억하면 더 좋고. 알겠죠? 자, 봅시다. 백두산 정계비 585페이지에 백두산 정계비 건립. 거기 보시면 서위 압록 동이 토문. 이거를 분수령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한자로 쫙 써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 맨 밑에 보시면 간도협약의 체결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일본과의 관계로 넘어갑시다. 자, 여기 이제 어디까지 끝나고 다시 일본과의 관계가 언급된 거냐면 임진왜란까지. 자, 그럼 임진왜란으로 일본과 우리나라는 국교가 단절됐겠죠. 당연히 관계를 끊었어. 자, 그런데 일본의 요청에 따라서 다시 교류를 하기 시작해요. 자, 거기 보시면 일본 막부의 요청으로 결국에는 국교를 재개하자고 했고, 이때 우리나라에서는 사명대사를 보내죠.
이제 사신으로 보내서 이 사명대사가 포로, 그동안 잡혀갔던 포로를 몇천 명을 끌고 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조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일본과 다시 제한된 무역을 허용하게 되는데 그 조약이 기유약조예요. 요거는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되겠죠. 자, 일본과의 조약이 굉장히 사건과 조약이 많은데 그 많은 사건과 조약 중에 여러분이 꼭 내용까지 기억해야 되는 건 개해약조. 개해약조가 일본과 제한된 무역을 시작한 거고, 세종대왕 때 조선 초기에. 자, 그리고 나서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다시 교류를 하게 됐어요. 그게 기유약조 광해군. 그래서 개해약조 세종, 그 다음에 기유약조 광해군. 그런데 기유약조는 개해약조 때 허용했던 거에 거의 절반쯤 딱 잘라버렸죠. 그래서 원래는 세견성 50척이었는데 20척, 그 다음에 세사미두는 200석이었는데 100석, 이런 식으로 딱 잘라서, 그리고 항구도 부산만 10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잘라서 이제 기유약조를 체결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일본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사절단이 파견됐었어요. 그 사절단을 통신사라고 하죠. 자, 일본은 막부 중심의 정치예요. 원래 일본은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왕 말고 막부라고 하는 정부가 따로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쇼군이 정치를 해요. 쇼군은 우리나라로 하면 장군. 그러니까 왕이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막부라고 하는 정권의 쇼군이 정치하죠. 장군이 정치하는데 이 장군이 또 바뀌어. 그러니까 그 장군이, 쇼군이 바뀔 때마다 자신들의 어떤 정통성, 정당성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통신사를 요구하죠.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통신사를 보내주면 아, 내가 요청하니까 이렇게 왔더라. 이렇게 이제 어떤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일본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사절단이 파견되는데 그 사절단을 통신사라고 하고, 자, 1609년부터 1811년까지 거의 한 200년 가까이 되죠. 요 시기에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2번 정도, 한 2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한 12명 정도의 통신사, 12번 정도의 통신사가 파견되죠. 자, 그러면 200년 동안 12번 파견됐으니까 몇 년에 한 번 파견됐냐?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이 사절단은 비정기적인 사절단이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은 아무 의미가 없죠. 자, 이 사절단은 외교 사절단이면서 그 다음에 문화를 전파해줬기 때문에 문화사절이면서 그 다음에 비정기적인 사절단이었어요. 자, 외교문서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외교사절단이고, 문화를 전파해줬기 때문에 문화사절단이면서 비정기적, 200년 동안 12번 파견됐으니까 비정기적인 사절단이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요청한 거예요? 일본이 요청한 거예요? 일본의 요청에 따라서. 그걸 기억하시면 되지. 일본의 요청에 따라 파견된 비정기적 사절단. 그게 조선 통신사. 자, 일본 사람들은 이 당시에 이제 문화가 우리보다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통신사가 가면 거의 한 400~500명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글씨 하나 써달라, 그림 하나 그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옛날 한류였다, 한류 문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18세기쯤 되면 너무 일본에서 이제 조선 문화를 좋아하니까 일본 내부에서 조선 문화는 그만 좋아하고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자라고 하는 일본 내부의 반한적 국학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일본 문화는 일본 문화를 발전시키고 조선 문화를 그만 받아들이자. 그래서 약간은 왜 반한 혐한 운동 지금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한적 국학 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자, 거기 보시면 586페이지 맨 밑에 일본에서 국학 운동이 일어나는 자극제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서 우리나라랑은 국교를 끊게 돼요. 그게 1811년. 그래서 드디어 이제 국교가 단절되고, 나중에 그 뒤에 국교를 체결하게 된 게 이제 근대적인 조약인 강화도 조약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국교 단절 한번 보시고, 자, 그다음에 울릉도와 독도의 영토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영토로 편입된 거는 신라에서 지증왕 때부터. 자, 신라 장군 이사부가 울릉도를 복속하게 되면서 그 부속 섬인 독도까지 같이 관할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땅이었고, 자,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에서 기억해야 될 인물은 안용복이라고 하는 어민이에요. 어부. 자, 이 조선 시대에는 조선 태종 때부터
공도 정책이라고 하는 걸 실시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야 섬을 비워도, 왜냐면 좀 조그만 섬들에 만약에 뭐 세금을 안 내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사를 가서 살면 어떡해요? 숨어 살면 안 되니까 주변에 있는 작은 섬들은 다 비워둬 버려라. 이렇게 공도 정책을 실시하게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도 정책을 실시하다 보니 일본 어민들이 와서 우리나라 섬에서, 섬 주변에서 조업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이 안영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부산 어부예요. 근데 우연히 이 사람이 이제 배를 타고 그 주변을, 울릉도 주변을 지나가다가, 울릉도 독도를 지나가다가 일본 어부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물고기를 몽땅 잡아가는 걸 본 거죠. 이때 독도에서 굉장히 많이 난 어종이 강치라고 하는 물고기예요. 물고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여러분, 물개, 바다표범 같이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몰라? 물개, 바다표범? 그렇게 생겼어요. 그냥 우리 이렇게 물고기가 아니고 강치라고 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일제시대 때 이거를 너무 많이 잡아가서 지금은 멸종. 하여튼 별걸 다. 일본 애들이 참 별걸 다. 그래서 지금은 강치가 멸종 상태에 없어져 버렸어. 왜 그렇게 안타까워? 한번 먹어볼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강치라고 하는 이런 이제 어종이 있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이렇게 막 어업 활동을 하니까 안용보기가 이 어부가 가서 조선 숙종 때예요. 가서 다 쫓아냈어요, 일본 어부들을.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쫓아낸 것뿐만 아니라 쫓아갔죠. 그래서 일본까지 따라갔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까지 쫓아가서 일본 정부에서 독도는 우리 땅 아니야, 너네 땅이야 라고 하는 걸 확인받고 왔죠. 그래서 그게 바로 안영복이라고 하는 어부. 자, 거기 보시면 숙종 때 안영복은 일본 어민들을 쫓아내고 일본까지 따라가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그래 우리 거 아니고 너네 땅이야 이렇게 확인받고 왔다. 그게 바로 안영복. 조선 숙종 때예요. 숙종 때의 활약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 땅으로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20세기로 넘어가면서 1900년대 말 20세기 초에, 자, 1900년에 대한제국에서는 칙령 41조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해요. 칙령 41조에서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까지 같이 관리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독도가 우리 땅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독도를 일본이 강탈해가죠. 1905년 러일 전쟁 중에 시마네현 고시라고 하는 걸 발표해요. 그래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이름을 짓고 오늘부터 우리 땅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시마네현 고시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부터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자, 우리나라는 이제 해방된 이후에, 나중에 이제 해방된 이후에 우리 땅으로 이제 편입이 새로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땅이 되지만 지금도 독도 문제를 가지고 가끔 일본에서 망발이 벌어지기도 하죠. 근데 다행히도 실효 지배는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일본이 그냥 뭐라고 하면 그냥 짓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588페이지에 대한제국 칙령 41조를 반포했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보시면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강탈했었다라는 내용들. 자, 그리고 거기 지금 독도 관련 외국 기록도 나와 있죠.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자, 얼마 전에 시험에서는 삼국 접양 지도가 한번 나왔었죠. 근데 이 사료를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한번 쭉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근대 태동기의 정치를 마무리를 좀 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경제로 들어갑시다. 잠깐 쉴게요.